안녕하십니까. 오늘 포럼 사회를 맡은 주민자치법제와 서울 네트워크 공동준비위원장 강인숙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포럼 주민자치법제와 현장에서 말한다에 접속하여 참석해 주시고 계신 서울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서울 마을 주간의 기획 컨퍼런스 형태로 진행되는 토론회입니다. 참고로 서울 마을 주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서울 마을 주간은 마을 공동체 활동을 축하, 격려, 응원하는 마을 공동체의 대표적 축제로서 2012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1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서울의 주민자치는 마을의 활동과 연결되어 시작되었고 마을자치라는 용어를 통해 주민자치의 근본적인 동력이 마을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의 힘으로부터 나온다는 개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서울 마을 주간의 마을이다 슬로건은 주민자치는 마을이다라는 문장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지난 9월 1차 포럼에서는 서울형 주민자치의 개선 방안과 주민자치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현장 지원 관점에서 제안하는 서울형 주민자치의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 네트워크도 공동 주관하여 서울형 주민자치의 현재와 주민자치 법제화의 필요성에 관하여 주민자치 법제화 서울 네트워크 공동위원장이신 금천구 가산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김종범 선생님의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더욱 집중적으로 다루고 주민 안에서의 공론화 방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의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시대를 마감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를 본격화하기 위해 주민자치 법안에 주민자치회 조항 복구가 필요한 시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주민자치 법제화를 위해 활동하는 서울 네트워크 준비위원회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서울마을자치센터 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본 포럼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본질적으로 다른 주민자치회가 법제화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민자치 법제화의 필요성을 자치구에서 각 동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논의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 전민주입니다. 제10회 서울 마을 주간을 맞아 서울마을센터와 주민자치 법제화 서울 네트워크는 주민자치 법제화를 논의하는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5년이 되는 서울형 주민자치는 서울 곳곳의 마을 공동체 활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마을 공동체는 빠듯한 서울살이지만 믿을만한 이웃을 만들고 생활 문제를 해결한 경험으로 주민의 자치활동으로 도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아직 전동으로 확대되지 못한 상황이고 서울시정의 변화에 따라 그 향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민자치 원리와 기준을 담는 그릇, 법제화가 더욱 절실하고 이에 대한 서울 시민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진정한 주민자치를 만드는 힘은 깨어있는 마을 공동체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의 공동체적 논의가 주민자치 법제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를 풍성히 나눠주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민자치 법제화 경남 네트워크 대표 최승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민자치 법제화 서울 네트워크 준비위원회의 주민자치 법제화 2차 공동 포럼을 축하드립니다. 서울시의 주민자치회는 전체 425개 동 가운데서 236개의 동에서 주민자치를 전환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많은 동 주민자치회가 있고 전문 역량이 많아서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주민자치사업단을 통해서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지원체계도 확고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서울시정의 교체로 인해 가지고 서울형 주민자치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주민자치 법제화가 필요한 때이고요. 1월 2에서 주민자치 법제화 서울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서울 마을 주간에 진행되는 주민자치 법제화 현장에서 말한다. 이 포럼이
주민자치법제와 서울 네트워크의 활동에 가속도를 붙이는 촉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경남 네트워크도 매월 경남 주민자치 활성화 포럼을 계속 진행하면서 주민자치법제화 공론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민자치, 서울 시민들의 시민력을 응원하면서 경남 네트워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주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럼에서 먼저 신용인 제주대학교 교수님의 주민자치 법제화의 필요성과 공론화 주제 발표가 30분간 있겠습니다. 주제 발표 이후 첫 번째로 동작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이신 오세범 회장님의 주민자치 법제화의 현실적 방안 토론이 10분간 진행되고 뒤이어 두 번째로 전 성북구 성북동 주민자치회 간사이신 김기민 간사님의 자치구 주민자치회의 회의 주민자치 법제화 활동 제안 토론이 10분, 마지막 토론으로 강북구 민간 거버넌스 협의회 운영위원장이신 김혜신 위원장님의 자치구에서의 주민자치 법제화 공론화 방안이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코로나 방역의 일환으로 10분 쉬는 시간을 가지고 환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종합 토론을 시작하며 발제 내용에 대한 질문과 주요 쟁점 질문을 20분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분간 온라인 시청자 유튜브 댓글창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순으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포럼 시청 도중 시민 여러분께서 유튜브를 통해 의견을 남겨주시거나 질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럼 마지막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행사는 행사 전 행사 장소 방역 실시 및 모든 참여자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된 점을 안내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법제화, 현장에서 말한다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제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풍성한 토론을 위해 다양한 활동 경험과 영역을 가진 분들을 초대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자치 법제화의 필요성과 공론화라는 주제 발표를 해주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용인 교수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첫 번째 토론으로 주민자치 법제화의 현실적 방안을 말씀해 주실 동작구 주민자치협의회 오세범 회장님이십니다. 전 성북구 성북동 주민자치회 김기민 간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1기 성북동 주민자치회에서 간사 역할 맡았던 김기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세 번째 토론으로 자치구에서의 주민자치 법제화 공론화 방안을 말씀해 주실 강북구 민간 거버넌스 협의회 김혜신 운영위원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강연을 먼저 듣겠습니다. 강연을 해주실 신용인 교수님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시며 현재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 네트워크 기획연구팀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전국적으로 주민자치 법안의 쟁점을 해설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주민자치 법제화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발제를 준비하셨습니다. 신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용인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발제 내지 강연을 맡은 부분은 주민자치 법제화 필요성과 공론화 부분인데요. 예, 그러면은 강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민자치 우리가 법제화, 필요성 공론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전에 그러면 주민자치 핵심이 뭘까? 이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적어봤거든요. 물론 주민자치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특히 적극적임의 어떤 자율이라든지 자기 입법, 이게 주민자치 핵심인데요. 결국 우리가 왜 주민자치를 하느냐?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제 자유에 대해서 또 이제 장황하게 드릴 수는 없고요. 한 가지만 언급하려고 해요. 자유의 필요 조건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그 기초가 되는 건 무엇인가? 요걸 한번 짚어보고 싶거든요. 그래 그와 관련돼서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돈 없이 주민자치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주민 스스로 관리하고 처분하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그런 돈, 재산 이거 없이 주민자치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거 없으면은요 주민자치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에 예속될 수밖에 없어요. 타율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돈이 없으면은요 자치공동체가 활성화될 것 같아요? 예. 그 문중도 그렇잖아요. 뭐 모임도 그렇고 재산이 많을 때 문중도 활성화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돈이 없으면 속빈강정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자유의 가장 필요 조건은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자치의 핵심이 뭐냐? 결국은 돈, 재산. 조금 더 표현한다면은 주민공동재산, 마을기금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여기 적었지만 돈 가는데 원래 마음 가는 거거든요. 이 돈이 마을기금이 있고 돈이 모이면은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다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법제화 필요성이 사실 돈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은 이 돈, 재산 이와 관련돼 갖고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좀 유용한 사례가 하나 있어서요. 사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례가 어떤 사례냐면 마리날레다 마을이라는 이 스페인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갖고 책도 나왔는데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은 그냥 그 스페인의 그 조그만 안달루시아 지방이라는 데 있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인구는 한 2,800명, 면적은 한 25평방킬로미터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의 한 면 수준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마을이 굉장히 재밌는 게 그 마을에는요 직걱정, 실업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빚도 없어요. 일종의 산무가 없는 산무죠. 예, 집걱정 없고 실업걱정 없고 빚이 없는. 그래서 왜냐? 그 마을 주민은 누구나 다 그 마을에서 마련하고 있는 공영주택이에요. 들어가 살 수 있어요. 원하면은. 임대료는 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 돈. 2만 원 정도 내면은 평생 중간에 쫓겨날 걱정도 없습니다. 평생 한 50평 내지 60평 되는 그 집에서 정원도 딸린 집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을은요. 아예 그 주민공동 생산협동조합이 있어서요. 누구나 원하면 거기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걱정, 실업걱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리날레다 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빚이 없어요. 그래서 마리날레다 마을 사람들은 자기네 마을을 갖다가 뭐 평화를 추구하는 유토피아다. 또 유토피아 마을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요. 그러면 정말 놀랍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에서도 마리날레다 마을처럼 이렇게 집걱정, 일자리 걱정 없는 그런 동이 있다면 굉장히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마리날레다 마을이 처음부터 그랬는가? 그렇진 않아요. 원래 마리날레다 마을은요, 마을 땅 대부분이 이제 대지주가 소유하고 있었고요. 아주 가난한 마을이었어요. 실업률은 60%까지 치솟았고요. 주민 대다수는 소작인으로서 끼니조차 때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날레다 마을이 이제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되는데 그 계기는 뭐냐? 스페인에서 풀뿌리 자치, 지방자치가 실시된 거예요. 스페인도 우리나라처럼 독재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독재의 경험이 있었거든요. 소위 프랑코 총통이 독재를 하다가 75년도에 이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에 이제 그 민주화의 봄이 온 거죠. 그리고서 풀뿌리 자치를 실시했는데 스페인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는 우리도 이제 풀뿌리 자치를 하지만은 우리는 풀뿌리 자치가 그 단위가 어떻게 돼요? 가장 그 기초 단위가 시군 자치구잖아요. 근데 스페인은 정말 풀뿌리 단위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마리날레다 같은 이런 한 인구 3,000명도 안 되는 조그만 마을에서도 지방자치를 실시한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에 선거를 이제 시장 선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날레다 마을은 3,000명도 안 되지만 자치시기 때문에 이제 시장을 뽑는데
거기에 처음 출마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고르디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30살밖에 안 되는 국사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역사 교사였는데, 출마를 하면서 공약을 뭘 내세웠냐면, 우리 마리날레다 마을이 이렇게 가난한 이유는 주민들이 땅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시장에 당선되면은 주민들한테 땅을 주겠다. 예, 그런 공약을 내걸고서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주민들한테 시장이 무슨 재주로 땅을 주겠어요? 근데 그 고르디오 시장이 생각한 거는 뭐였냐면, 스페인의 정부가 대주주 땅을 사서 주민들한테 주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발상이 참 어떻게 보면 발칙하죠. 스페인 정부가 들었을 때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갖고 코웃음을 쳤는데, 이 시장이 주민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동을 한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땅을 갖기 위한 투쟁을 합니다. 물론 비폭력 투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시위도 하고 단식도 하고 점거 농성도 하고, 뭐 점거 농성도 뭐 폭력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대주주 땅에 들어갔다가 그쪽에서 쫓아내면 쫓겨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렇게 10년을 하다 보니까 여론을 탄 거예요. 매스컴을 타고, 아 정말 한번 주민들한테 줘보자, 뭐 이런 여론들이 일기 시작하니까 스페인 정부도 우는에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대주주에서 땅을 샀어요. 그러니까 마리날레다 마을이 한 25평방킬로미터인데요. 그 중에 절반에 가까운 12평방킬로미터를 땅을 사서 주민들한테 옅다, 그러면 너 공동자산으로 써라 해서 준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91년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마리날레다가 지금처럼 바뀐 거예요. 그 땅 한 360만 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12만 평방킬로미터면. 그 정도 되는 땅에다가 이게 농장을 짓고, 생산협동조합으로 농장을 짓고서 일자리를 다 해결하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그 공영주택을 건설해 갖고서 집 없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가 살 수 있게 하고, 아까 말하는 대로 2만 원만, 월 2만 원만 내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당연히 이 풀뿌리 자치가 됐기 때문에 집정민주주의가 실현이 되면서 중요한 것들은 다 주민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소위 집 걱정, 일자리 걱정 없는, 그래서 빛이 없는 그런 마을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부럽지 않나요? 예.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마리날레다 마을처럼 나라 돈으로 주민이 어떤 공동 소유하고 자지 관리하는 그런 마을기금을 가져서, 예? 주민 스스로 그 마을기금을 통해서, 또 마을기금이 마을기업에 위탁을 줘갖고 뭐 주택사업이든지 돌봄사업이라든지 교육사업이라든지 보육사업이라든지 이 주민을 위한 어떤 기본 서비스, 이런 걸 제공하는 그런 게 가능할까요? 어떤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하려면요, 돈이 있어야 되고 제도가 있어야 돼요. 그럼 돈은 어떨까요? 우리가 돈이 없을까요? 저는요, 나라 돈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제가 예를 한 3가지만 들어봤는데요. 우리 2021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정부가 지금 쓴 돈이요, 30조 5천억 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00조 원이 넘게 돈이 썼어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 지금 많이 생겼나요? 뭐 사람들마다 좀 평가가 다르겠지만 학자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일자리 안 생기고 땜질식 일자리, 또 조비기업 양성으로 오히려 시장 경제를 왜곡시켰다,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이 30조 5천억 원요, 읍면동으로 고루 나누면은요, 읍면동마다 평균 1년에 87억 원을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저출산 예산 대책이요, 그 저출산 대책 예산이 46조 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저출산으로 뿌린 돈이 200조 원이 넘어요. 그래서 출산율 지금 높아지고 있나요? 예. 전 세계 꼴찌죠. 이 46조 원을요, 읍면동에 3,500개 읍면동에 고루 나눠주면요, 읍면동마다 131억 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중앙 집중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예, 지방은 서울의 식민지 되고, 뭐 돈이고 뭐고 다 이 서울로 몰려서 사람도 다 서울로 몰리고, 이게 문제인데, 서울과 수도권으로. 정부도 그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국토 균형 발전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5년 동안 지금 2019년부터 5년 동안 175조 원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읍면동으로 나누면 평균 그 500억씩 배당되는 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2023년도 되면은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갔으니까 우리 국토가 균형 발전될까요?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발상을 코페르니쿠스적으로 전환해 봅시다. 이게 요 세 가지만 보더라도 읍면동마다 1년에 300억씩 줄 수 있는 돈이에요. 자, 읍면동 주민들한테 정부가 이거 못 해내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으면 정부가 하면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 300억씩 줄 테니 주민들이 알아서 일자리 문제 해결하시고요, 저출산 문제 해결하시고요, 균형 발전 문제 해결하세요. 이러면은 정부보단 잘하지 않을까요? 읍면 지역 같은데 매년 300억씩 그 출연이 되는 기금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있어요. 우리도 그 마리날레다와 같은 정말 집 걱정 없고 일자리 걱정 없고, 특히 요즘 부동산 폭등으로 너무들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런 거 해결할 수 있는 마을이 나올 수 있어요. 돈이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제도가 없어요. 현행 제도로는요, 우리나라에선 마리날레다 같은 마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읍면동 같은 경우, 이제 읍면동은 이게 자치권이 없어요. 그냥 하부행정기관에 불과해요. 자치 사각지대입니다. 법인격도 없고, 정부가 돈을 주고 싶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주민자치에, 지금 시범 사업 중인 주민자치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법인격도 없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은 있는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날레다와 같은 말을 우리 주민들이 만들고 싶은 아무리 큰 열정을 갖고 있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법제화가 필요한 겁니다. 법제화가 되면은, 제도가 있으면 주민들이 역량이 뛰어나고 주민들이 뭔가 해보자 그러면은 정말 유토피아 같은, 마리날레다를 훨씬 능가하는, 우리 국민이 똑똑하기는 스페인 국민보다 훨씬 낫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3,500개 읍면동에서 마리날레다를 능가하는 읍면동이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방법은 뭐냐? 결국은요, 제대로 된 주민자치법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한 3개 정도 규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를 법인화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가줘야 되고요. 또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마을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고, 또 국가나 지자체가 마을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들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 마련되면은 대한민국에서도 마리날레다 이상 가는 정말 괜찮은 마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이 좀 보이는 게요, 이번에 국회에 이제 7개 법안이, 이제 주민자치 법안이 제출이 됐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이 주민자치 기본법안이라고 김영배 안에서는요, 국가 및 지자체가 출연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주민자치는 법인화할 수 있고,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해서 마을기금 만들 수 있어요. 만일 주민자치 기본법안 같은 것이 법제화된다면 우리 읍면동 3,500개 읍면동 중에서는 주민의 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멋있는 마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또 김영배 안까지는 미치지 않지만 이제 김두관 안이라든지 이명배 안, 이명수 안 같은 경우에도 법인화가 가능하도록 했고요. 국가나 지자체 출연 조항은 두지를 않았습니다만은 기부금도 받을 수 있고 사업 수익도 챙길 수 있게 해서 길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법안들이 제도화가 되면 우리는 정말 다른 진짜 자유를 구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법제화를 하기에 있어서 제가 또 한 가지 전제를 말씀드릴 거는요. 법제화를 해서 법제화의 필요성은 있는데, 법제화를 하려고 하면 그 전에 모델이 정립이 돼야 됩니다. 예? 우리가 어떤 주민자치회를 만들 것인지, 우리가 원하는 주민자치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모델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법을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먹구구식, 땜질식, 뭐 임기응변식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더기 법안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법제화의 필요성의 그 전제는 우리 주민들이 공론화를 통해서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드는 거다. 예? 그러면은 그 모델에 따라서 법을 단계적, 체계적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처음부터 완벽한 법안을 만들 수는 없어요. 처음엔 좀 미진하더라도 만들고,
또 그걸 계속 그 개정을 하면서 보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모델 정립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 벌어진 게 소위 주민자치법제 전국 네트워크에서 주민자치법제 핵심 쟁점에서 12가지 쟁점을 정리했는데 그 쟁점을 잘 숙지를 하고 공론화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 좋은 모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핵심 쟁점 12가지가 뭐냐? 그 전에 국회에서 이제 7개 법안이 발의됐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하나하나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7개 법안이 발의됐고요. 예. 그 주민자치법제와 전국 네트워크가 출범돼서 지금 핵심 쟁점 12개를 만들었는데 쟁점 12개가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쟁점 12개에다가 또 선택 방안까지 3개, 4개씩 해갖고 다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쟁점마다 토론을 해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쟁점 12개를 했는데 이 12개 쟁점을 한꺼번에 논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어수선하고 번잡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서 쟁점을 좀 이렇게 단계를 좀 나누자. 일단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들을 먼저 논의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또 논의할 건 논의하고 3단계로 이렇게 나누자. 이래서 한 3단계 정도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쟁점이요. 이겁니다. 주민자치 회원은 누구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1단계 쟁점이요. 2개를 뽑았어요. 주민자치 기능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왜 이 12개 쟁점 중에서 이 2개 쟁점을 공론장에 가장 붙이기로 했냐면은 이 2개 쟁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10개 쟁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주민자치 회원은 누구로 할 것인가 이와 관련돼 갖고서 선택 방안이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주민 전부가 주민자치 회원이 돼야 된다. 당연하게. 그게 1안이고요. 2안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주민만 주민자치 회원으로 되게 하자. 3안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만 주민자치 회원으로 하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1안을 택하게 되면은요. 예? 그렇게 1안을 택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주민자치의 기능에 있어서도 이제 주민전부가 주민자치 회원이 되면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가 되잖아요.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뭐 주민자치 기능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뭐 조직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논함에 있어서 어떻게 했어요? 훨씬 더 그 내용이 좀 풍성해질 수도 있고 권한도 강화될 수 있고 또 법인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러한 단계들을 밟아가겠죠. 근데 만일에 우리가 아직 그거는 좀 무리야, 시기상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냥 주민자치 회원은 주민자치위원들만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면 아무래도 민주적 정당성이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위원들만의 주민자치인데 거기에 어떤 권한과 예산을 상당히 부여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죠.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시범사업 중인 주민자치회랑 큰 차이가 없겠죠. 그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 전개에 있어서 굉장히 이 앞에 2군데 논의가 중요할 수 있다. 그렇게 논의 전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 2가지를 먼저 다루기로 했고요. 기능도 마찬가지죠. 예. 그 기능을 어느 정도 부여할 것인가.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능이란 게 결국 이제 그 권한이거든요. 사무 범위하고 권한이 문제인데 그냥 지금 현행 시범사업 중인 주민자치 수준으로 하자. 주민들이 역량이나 뭐 기타 등등 이게 비춰봤을 때 대폭 권한을 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요. 아니다. 적어도 우리 권한하고 예산을 제대로 주면은 마리날레대 이상 가는 마을을 우리 주민들이 만들 수도 있을 거 아니냐. 제대로 권한과 예산을 갖도록 하자. 그 정도로 주민자치의 기능을 어떤 확대시키자. 소위 읍면동 자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권한을 갖게 하자. 이렇게 하면은 또 그 뒤에 논의들이 다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를 먼저 이렇게 다루고요. 요걸 다루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법인으로 할 거냐, 뭐 어떻게 구성할 거냐, 조직은 어떻게 할 거냐,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할 거냐,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뭐 활용특례조항을 국공유재산 활용특례조항을 둘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될 거고, 3단계는 뭐 어떤 형식으로 입법할 것인가, 회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회비를 거둘 것인가. 예, 이거는 또 웬 회비 이럴 텐데, 우리 예를 들면은 김두관 안이나 이명수 안은 회비를 걷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될 텐데, 이 논의들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1, 2단계 논의하고 연계돼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3단계 주제로서 저희가 주민자치법을 어떤 형식으로 입법할 것인가를 사실 3단계에 넣어놨는데요. 이게 근데 제일 먼저 논의가 됐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원포인트 공론장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 사실 이 주민자치 법제화를 위해서 12개 쟁점을 갖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고, 그리고 이 법제화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근데 당장 7개 법안은 지금 상정돼 있고,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를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형태로라도 좀 통과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1안은 주민 공론화 작업을 계속하되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통과 작업을 병행하자. 요안 2안은 국회 논의 관계없이 우리는 그냥 줄곧 일관되게 주민 공론화 작업을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한 원포인트 공론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172명이 참여를 했고요. 1안이 찬성이 145명, 2안 찬성이 27명에서 결국 1안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 핵심 쟁점 12가지 중에서 8번째, 원래 이게 3단계에서 논의되기로 했던 것은 제일 먼저 논의된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공론화 작업과 함께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통과 작업도 올 정기국회 때 최선을 다하기로 그렇게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법제화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제화 필요성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법제화를 하려고 하면은 국회의원들한테 무조건 맡기고,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잘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예.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사실 누굽니까? 국민이에요. 그리고 우리 헌법 제1조 2항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주권자예요. 그리고 주권의 핵심은 사실은 입법입니다. 원래 주권을 제대로 하려면은 법을 국민이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만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민자치법은 우리 삶하고 너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우리가 나서서 모델을 만들고, 또 그 모델을 만든 걸 바탕으로 해서 법제화를 요구하고, 국회의원들은 이런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정말 제대로 된 주민자치법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특히 서울시 단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저는요, 지금 주민자치법제와 서울 네트워크가 사실 구축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자치구마다 주민 공론장이 개설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12개 쟁점 중에서 이미 그 8번 쟁점은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또 마지막 12번째 쟁점은 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한 10개 쟁점을 주제로 해서 정말 주민들이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주민자치의 모델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만들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25개 자치구에서 이제 각자 논의가 되고, 그렇게 논의된 것들이 다시 또 모여서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모델이 정립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모델을 만들면 그 서울형 주민자치회 모델, 예를 들면은 뭐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주민 전부가 회원이다, 또는 아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주민 일부가 회원이 될 수 있다, 또는 주민자치위원만 회원이 될 수 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권한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정말 그 읍면동 자치에 준하는 권한을 가져야 된다. 아니다, 지금 시범사업 중인 주민자치회로 충분하다.
또는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법인이 돼서 진짜 마을 국가나 지자체가 출연하는 마을 기금을 운영하면서 주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그런 제대로 된 어떤 주민 복리를 위한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가야 된다. 아니다. 그냥 지금 시범사업 중인 수준으로 그냥 가도 괜찮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쟁들을 통해서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주민자치 회장은 어떻게 뽑을 것이냐, 위원은 어떻게 뽑을 것이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논의를 해서 소위 서울형 주민자치 모델을 만든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이제 그 꿈이 될 것이고 비전이 될 것이고 그 모델을 근거로 해서 이제 입법 운동을 하는 거죠. 이 모델에 적합한 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의원들한테 요구를 하고 또 이제 입법화가 되면 법률이 만들어지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례를 또 조례로 구체안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서울시의원 또는 자치구의회, 서울시의회나 자치구의회에 또 요구를 함으로써 정말로 우리가 지금과는 다른 그래서 한국 사회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 풀뿌리 지금 그 문제들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이 돈과 권력 인재들이 이제 중앙에 집중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3,000개 읍면동으로 쫙 내려가고 먼저 서울에서부터 동단위로 쫙 내려가면서 그 안에서 주민 스스로 어떤 주민 복지를 신장시키고 어떤 주민 기본 서비스들을 충족해 나가는 그런 자치 공동체들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삶이 진짜 바뀌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자치 법제화라는 거는요, 굉장히 우리하고 떨어진 관념적인 게 아니라 우리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법제화가 돼서 마리날레다 마을 이상 가는 제대로 된 읍면동, 제대로 된 동이 그 마을 자치 공동체가 나온다면 그거 정말 신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법만 만들면은 그렇게 가능해요. 근데 법제화가 안 되면은요, 우리는 아무리 원해도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법제화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대한민국에 돈은 많습니다. 나랏돈 많아요. 그거 다 우리 혈세예요. 그죠? 그 혈세를 일부를 우리 스스로 자율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우리 삶을 바꿔나가려면은 반드시 주민자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제 내지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용인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주민자치의 대표 쟁점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의 핵심은 자율, 자기 입법이 가능한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자유의 필요 조건으로 돈, 즉 주민 공동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현행 법제로는 불가능한 마을 기금을 위해 제대로 된 주민자치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에 따라 주민 공론장을 통해 현재 발의된 법안을 살피고 주민의 손으로 만드는 주민자치회 모델을 정립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세범 회장님 발제가 있겠습니다. 오세범 회장님은 현재 동작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이십니다. 주민자치의 조항 복구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회장단 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하셨고 현재 자치구 회장단 모임을 서울시 주민자치 협의회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직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셔서 주민자치 법제화에 관한 이해가 높으십니다.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서울 동작구 사당이동 주민자치회장 하면서 현재 동작구 주민자치협의회장도 같이 맡고 있는 오세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발제할 것은 주민자치 법제화의 현실적 방안인데 아까 주민자치 법제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공론화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신용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그럼 법제를 어떻게 현실화시킬 거냐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난해 연말에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여야 합의로 주민자치 조항만 싹 빠져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그 주민자치 뭐 회장, 위원들 또는 주민자치 활동가 또는 그 학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그 불안했었고 또 분노했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 활동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 저희 주민자치위원 또는 회장들은 이게 이러다가 주민자치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그래서 몇 년 동안 꼭 어려운 가운데 하나하나 해왔는데 이 조항이 없어지면 우리가 활동 근거도 없어지고 다 주민자치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했고 여야 합의로 이 부분만 딱 삭제했다는 것에서 굉장히 분노했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2월까지 아마 7,000명 이상이 전국적으로 주민자치 법제화, 그 주민자치 조항을 복구하자는 그 성명서를 냈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주민자치 법제화 네트워크라고 해서 어쨌든 이걸 입법을 위한 노력을 하자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런 그 주민들의 열망 이제 덕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개, 그 다음에 그 주민자치에 관한 개별법이 4개가 2월까지 여야 합해서 들어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8월 달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박원순안으로 하나 더 와서 현재는 지금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4개가 있고 또 주민자치 개별법이 4개가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저희 그 주민자치위원이나 많은 분들이 저렇게 많은 그 법안들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하면 이건 곧 될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긴장이 좀 이해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없더라도 그 현재 우리가 주민자치하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거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활동하는 거에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많은 분들이 좀 긴장이 떨어지기도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 문제를 국회 입법을 위해서 그 이제 국회의원들 찾아가고 뭐 행안부 특히 행안부 소속 위원들 위원장님 다 찾아가서 이제 그 말씀 드려보면 법안이 아예 하나도 없으면 오히려 또 날 수도 있는데 법안이 지금 7, 8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이제 여야 각 들어와 있거든요. 그거를 어쨌든 국회에서는 또 조정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걸 주민들이 직접 그 여야를 좀 해서 조정 내지는 좀 그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은 오히려 지금 지방자치법 또는 주민자치법이 너무 많아서 올 국회 통과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이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난해 연말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내년 1월서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3개월 안에 이 문제가 다시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조항이 빠져버린 그 지방자치법이 이렇게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주민자치위원회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하고는 법적 근거나 목적, 구성, 권한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민자치회는 또 아주 심한 분은 이런 분들 저희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민자치가 지방자치법이 없는데 왜 주민자치를 하냐? 그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자치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주민자치 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데 우리가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 각 이제 시군구의 조례가 있는데 우선 주민자치 근거는 아까 헌법 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민주주의와 주권 재민에서 있고 아까 신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고요. 현재는 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하는 특별법 27조에서부터 29조까지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 27조의 목적이 뭐냐면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족 참여의식을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되는 주민자치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가 뭐가 다르냐 그 부분을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많은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 20년 해왔죠. 주민자치위원회는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그것도 법률 시행령에 보면은 각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자치회관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래서 자치회관, 주민자치회관 그것을 운영을 기본적으로 동장이 하는데 그것을 거기에 대한 이제 자문 운영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이제 운영을 위한 이제 심의기구로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자치회관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르면 이 자치회관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 및 복리 증진을 위해서 자치회관을 설치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정하는 거고, 주민자치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분권 특별법 27제 근거에서 각 주민자치회 조례 보면 풀뿌리 자치 활성화, 민족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이게 좀 말이 긴데 쉽게 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의 주민들의 복리를 위한 자치회관의 운영을 위해서 하는 거고,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하는 겁니다. 목적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 근거도 다르죠. 위원 구성이 굉장히 다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주민자치회도 형식은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그런데 동장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동정이 추천하는 일부가 있고, 주민들 속에서 누구나 참여를 원하면 6시간의 주민자치 교육을 받고 50명이 넘어가면 추첨을 합니다. 즉 제비뽑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동장의 심의 또는 자문기구이고, 주민자치회는 직접 원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걸 시행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권한도 그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 운영에 관해서 심의하거나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그걸 실행하는 기구다. 결론만 얘기 드리면 주민자치회는 동장의 자문 역할이 강한 자문기구이고,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자치기구다. 굉장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냥 조례로 하면 되지, 또는 특별법이 있으면 되지, 왜 굳이 그 지방자치법에 들어와야 되느냐.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를 핵심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즉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나눠서, 자치라는 건 그런 것이죠. 지방에서 스스로 통치하는 건데, 거기는 단체자치는 단체장 또는 뭐 구에 시도지사 또는 뭐 시장, 부청장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권한을 나눈 거고, 거기 근본적으로 누가 그것을 결정하느냐, 그건 기본 주민이 한다. 이게 이제 주민자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는 단체자치 역사는 1949년도에 지방자치법 처음 제정되면서 지방위에서 선출했고, 동장과 이장이 주민이 직접 선출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법이 계속 개정되면서 지금 저희가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우회곡절을 통해서 1987년도에 이제 88년도에 전면 개정돼서 91년도에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해서 지금 거의 한 세대가량 넘어왔습니다. 즉 지방자치 중에 단체자치 요소는 어느 정도 지금 돼 있고요. 다만 이제 주민자치 요소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이 주민자치 조항을 지방자치법에 넣으면 비로소 지방자치가 단체자치뿐만 아니라 주민자치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주민자치는 2013년에 특별법에서 31개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올해 5월에는 전국에 731개 읍면동에서 실시 중이고요. 이것에 따라서 아까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처음에 지금 현재 다관서안까지 4개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개별법안이 4개가 있는데, 아까 주민자치 개별법안 우리 신영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는 구체적으로 다 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규원 구성 어떻게 할 건가, 법인은 어떻게 할 건가,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론 잘 통합 조정이 주민들의 힘으로 되면 제일 좋겠지만, 너무나 많은 시간과 이런 게 걸려서 이거는 어쨌든 좀 약간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여야 각 내기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굉장히 근사합니다. 우선 지방자치분권 특별법과 그냥 거의 문맥은 약간 다르지만 그 기본적인 것 똑같습니다. 즉 목적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읍면동에 둔다. 4개안이 다 같습니다. 그리고 기능도 거의 비슷합니다. 기능도 주민자치 관한사항, 그다음에 협의사항, 그다음에 위스탁 거의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해서 김영대안은 이제 법률로 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그다음에 나머지 한병도안, 다관서안, 이해시간은 조례로 정한다. 또는 조례 및 규약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법률로 정한다 또는 조례로 정한다, 이 차만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큰 차는 없습니다. 약간 미세한 게 있다면 한병도안에는
이 나머지 3개안은 이제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박원서는 이제 그 지원하면 안 된다 이 부분 왜냐면 그 이제 정적 영향력 이런 것을 갖다가 제한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3개월 남은 이런 상태에서는 주민자치 개별법은 좀 시간을 걸리 장기적인 토론 통해서 하고 일단 지방자치법에 그 거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이런 부분들 풋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읍면동에 설치한다 그 부분하고 기능도 큰 차이 없고 다만 이제 법률로 장기적으로는 법률로 정한다 주민자치에 관해서 그러나 법률이 정해지기 전까지 일단 각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한다 이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그 서로 조정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은 우선 지방자치법 개정을 먼저 그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세범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이 1949년 처음 제정되었고 동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했었다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를 알고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동에 따라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형태로 존재하는 주민자치 조직에 대해 다른 점도 비교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1999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능을 부여하면서 시작된 주민자치위원회 역시 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치구 단위 조례에 근거하여 주로 주민자치회 간의 운영 기능을 하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뛰어넘어 지역사회로 확장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욕구를 수렴하고 지역사회가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화되도록 적극적인 자치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민 간사님 발제입니다. 간사님은 성북동 주민자치회 간사로 주민자치회 시작 초기에 청년 간사로 이름을 알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만큼 주민자치회 활동에 수고와 노력이 많으셨고 활동 실무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토론도 기대되는데요.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발표 맡은 성북동 주민자치회 1기 간사 맡았던 김기민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자치구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회 법제화 활동에 대한 제안 부분인데요. 사실 이 발표 주제를 좀 받으면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앞서 신용인 교수님과 오세범 회장님께서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 저 역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그 이해가 다르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만 문제는 이것이 지역사회 곳곳에 또 각동 주민자치회 현장에서 얼마만큼 이 공감대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법제화를 요구할 것인가는 또 다른 맥락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맥락이 어떻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 활동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좀 이 발표를 통해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이 얘기들을 현장에서 나누는 데 있어서 좀 고민되는 지점, 좀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 법적, 제도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주민자치의 한계 부분은 사실 현장에서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단체장 의지에 따라서 좌우되는 정책의 깊이나 볼륨감이라든가 혹은 관료조직의 비협조의 문제 혹은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태도로 인해 정책 집행 자체가 굉장히 관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들이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요. 더불어서는 그 제도화되지 않은 정책이나 예산으로 인해서 이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안정성이나 일관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점들이 현장에서는 또 역시 깊은 고민으로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끝으로는 좀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이 형태 자체가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분들이나 지역사회 주민분들에게 정책적 신뢰도를 좀 저하시키는 요소로서도 또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공론화가 어려운 현장 상황에 대해 아까 제가 초반에 좀 말씀드렸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 공론화가 필요하고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얘기 나누기 어려운 지점들로서 좀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대표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예산의 배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예산의 배분은 크게 두 가지, 주민세 환원과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 예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예산의 배분이 각 동 단위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좀 발굴하고 실제 집행하는 경험을 통해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주민들의 예산 집행에 참여해보는 경험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문제는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한계가 많고 무엇보다 1년 단위 보조금 형태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업 자체에 굉장히 매몰되는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더불어서는 이 예산 두 개 모두 서울시의 배분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에 있다 보니 자치구 차원에서 주민자치 정책의 한계를 좀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서울형 주민자치회에서 위원으로서 공개 추첨이 되기 위해선 주민자치학교 이수가 필수적인 의무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과정만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나마 이조차도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또 존재합니다. 바로 이 정책과 사업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각 동의 주민센터의 직원분, 자치구의 자치행정과의 이 관계 직원분들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의 지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행정중심 우위의 주민자치회 운영으로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법제화 과정에서도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다양해진 구성원들, 이 주민자치회가 50명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구성원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 다양해진 만큼 참여하는 분들의 욕구 자체도 역시 굉장히 다채로워졌는데 그러한 기대 수준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조직 문화가 좀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중에서 여전히 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항들이 주민자치 법제화 활동과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나눈 데 있어서 좋은 어려움들을 일으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여력이나 여지가 좀 충분하지 않다는 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매해 사업을 발굴하고 총회를 통해 승인을 받고 결정된 사업들을 다음 연도에도 추진하는 이 1년의 사이클 안에서 현장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법제화, 이 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 알겠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없어. 힘들어. 이 일들을 하기만으로도 너무나 벅차고 힘든데 도대체 법이라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제화를 나 혹은 우리 자치회의 문제로서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런 인식을 갖기 매우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법제화가 지금 자치회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가 되거나 혹은 이 법제화의 흐름이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굉장히 힙하고 핵심적인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계속되는 상황에선 법제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을 드려야 한다면 몇 가지 실천 전략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직의 역할에서 아무래도 서울 현재 전국과 서울 네트워크가 조직이 되어 가고 있거나 조직이 이미 완료되었고 또 각 자치구에 지원 조직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에서 현재 각 동에서 키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필요성을 좀 공감하고 인식을 넓혀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좀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가령 자치구 주민자치 협의회를 통해 가옥에 참여하고 있는 회장님과 그다음에 그 협의회 임원분들 그리고 그 협의회 전체 구성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이 필요성들이 넓혀져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회장님들이 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각 동의 간사, 임원이나 운영진,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님들 수순으로 이 필요성들에 대한 공감대를 좀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서는 지원조직의 인식 확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주민자치 협의회나 간사 협의회 등 건버넌스 체계와 조직을 활용한 정보 제공과 필요성의 확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는 자치회별로 리더십 존중의 수준에 따라 좀 차별화된 접근 전략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자치회장과 임원진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부분들이 높은 자치회에서는 이분들의 말씀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신뢰도가 좀 낮거나 이런 신뢰 관계가 형성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자치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방식의 접근들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 그 주민자치 정책의 추진 의지가 높은 자치구의 경우에는 담당 부서와 지원 조직이 좀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해서 그 자치구 단위에서의 공론장을 함께 운영하거나 협력해서 운영하는 방안들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각 동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이런 공론장을 찾아다니는 건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은데요. 자치구 차원에서 그 지역 안에서 이런 공론장들이 행정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또 지원 조직의 적극적인 격려를 통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지역에 계신 자치위원님들의 좀 참여도가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역 정치를 활용하는 것도 진지하게 좀 고민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각동 자치회의 법제화에 대한 인식이 확대를 되려고 하면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정치적 해법들이 있을 텐데요. 가령 각 자치구마다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엔 각 동에 해당되는 그 지역구의 자치구 의원이 자치회 고문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을 통해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해 볼 수도 있고 또 더불어서 주민자치회 전체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국회나 지방의회 의석을 보유한 원내 정당의 지역위원회 혹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법제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다든가 공식적인 좀 테이블을 초대해서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하는 것도 또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법제화의 필요성 자체를 주민총회 안건으로 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이 꼭 어떤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 아니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현재 서울형 주민자치회 구조 안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방안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총회에서 안건에서 상정이 되고 의결이 된 안은 지역 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해서 그 필요성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 자치구 현장에서 또 동민자치회 현장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민 간사님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아무래도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시면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에 필요한 사항을 잘 요약 발표해 주셨습니다. 특히 법적, 제도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주민자치회가 가지는 안전성과 일관성의 결여와 또 그로 인한 주민의 정책 신뢰 저하는 현재 주민자치회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부딪히고 있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법제화 공론화를 저해하는 한계에 대해서도 현재의 한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단계적 법제화 인식 확대의 방법과 또 시도해 볼 수 있는 정치적 해법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많이 기다렸습니다. 다음은 토론 발제 마지막 세 번째로 김혜신 운영위원장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신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서울시민사회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계시며 현재 강북에서 민간 거버넌스 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시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치하는 일에 힘을 쏟고 계십니다. 주민자치 법제화는 비단 주민자치회 위원만의 과제가 아닐 것입니다. 자, 이제 저희 위원장님에게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신영 교수님 발제나 우리 오세범 회장님 토론 속에서 주민자치 법제화의 필요성 그리고 주민자치회 의미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앞서 우리 김기민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실제 이제 주민자치 현장에서의 벌어지는 어려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서 법제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셨던 것 같고 잘 발표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런 속에서 이제 저는 이제 자치구 차원에서는 또 이 주민자치 법제화를 어떻게 공론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주민자치 법제화를 자치구 안에서 이제 공론화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지역화 주체 모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표현이 뭐 그렇긴 한데 주민자치법제와 지역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법제화라는 의제 자체를 지역 안에서 이야기하고 힘을 모으는 그런 주체들을 마련하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이 법제화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뭐 광역이나 자치구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전국적 사안을 동이라는 곳까지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시켜낼 것인가에 대한 연결고리의 차원으로 지역화 주체 모임을 제안드립니다. 뭐 이거는 다른 사람 얘기는 아니고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나 주민자치뿐만이 아니라 제가 민간거버넌스 협의회라는 활동을 하면서 저 자신도 7, 8개 꼭지 중에 주민자치 법제화라는 것은 하나의 꼭지인 거죠. 그래서 현장은 바쁘고, 그리고 아까 이제 12개 조항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셨는데, 저도 이제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그걸 하나하나를 공부하고 찾아가 나가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더라. 그래서 사실은 조금은 단순하고 명쾌한 액션들이 필요한 건 아닌가. 예,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은 이 전국의 이야기들이 동네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져야 하는 때이다, 이제는.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는 어쨌든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이 25개 자치구는 다양합니다. 다 다른 거고 자치구별로 진행되어지는 이 주민자치의 정책의 차이는 사실은 경험의 차이, 민이든 관이든 차이로 도출됩니다. 저희 강북구 같은 경우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굉장히 늦게 시작한 자치구인 거죠. 그래서 13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는 이제 5개 동이 경험을 했고 지금 이제 4개 동을 확대하기 위한 과정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자치 법제화라는 느낌보다도 주민자치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중요성, 그 효능감을 보다 주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 그래서 다종다강한 경험들이 있다라는 그 경험의 차이들을 우리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에 애정하는 주민들은 너무나 많다. 앞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지난 하반기에 작년이죠. 작년에 지방자치 법안에서 주민자치 내용이 빠졌을 때 안고 없는 찐빵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서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말 사랑하고 지켜내고 뿌리 내리자라는 주민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직결했었던 과정들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험과 어떤 차이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지금은 실제로 이 민주주의라는 것들이 기초 단위인 동 단위까지 내려간다라는 그런 것들을 애정하는 우리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엮어나가야 되는 과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거를 동에서 알아서 하고 아니면 전국이나 서울 광역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알아서 했다라는 것은 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화 주체 모임은 결국 주민자치 법제화의 필요성을 조금 더 인식하는, 저기 표현은 뭐 지역활동가라고 표현이 됐지만 보다 정확한 표현은 지역 시민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뭐 주민자치 회장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주민자치 위원님들, 뭐 자치사업단 아니면 지역사회 어떤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 시민들, 그 누구든 좀 지역의 이야기로, 동네 이야기로, 그리고 동네에 뿔뿔이 그 주민자치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주민들을 엮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주체들의 주체 모임 형성부터가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민자치 법제화를 공론화해야 된다, 알려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원칙적 질문에서 저는 다시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무엇보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자치구에서 공론화하자라는 건 첫 번째는 주민자치 법제화 하자라는 건 거죠. 중요성과 의미를 알려내서 결국은 법제화 시켜서 정착시켜내자라는 건데, 그 과정에서는 결국은 주민의 힘이 발동되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힘은 이 공론화의 의미에서는 이제 지역 시민의 조직된 힘을 만들어 나가고 동 단위에도 이미 있는 이 그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시민, 이 시민들을 찾고 챙겨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것을 전국에서부터 동까지의 하나의 힘으로 좀 결집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민자치 이제 이런 주체들이 형성해서 자기 계획들을 좀 짜가자라는 말씀이었던 거고요. 공론화 방안으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동행동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답답한 거였죠. 답답한데 답답해만 하고만 있는 스스로도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거는 사실은 그 추석이었어요. 추석 연휴가 시작됐는데 우리 뭐라도 좀 해보자라는 데서 추석 그 연휴 기간에 우리 강북마을 회원들이 인증샷 이렇게 올려나갔던 과정입니다. 저 활동의 목표는 어떤 이렇게 힘을 크게 보여가지고 뭐 국회의원이나 어디나 뭐 누군가를 압박하지 않지 이런 것의 차원의 계획이다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실천의 중요성, 주민자치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들의 환기에 대한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목적으로 저 활동들이 진행이 된 거고, 뭐 제가 두 번째 이 공동행동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의 핵심은 주민자치 법제화라는 이 일곱 글자가 주민 자신의 것으로 전환되는 주민운동으로 전환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주민자치와 법제화가 주민 스스로의 운동, 주민자치, 법제화, 주민운동으로 전환되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당면에서 그러면 올해 국회에서는 무엇을 통과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민자치,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본법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모두 다가 예측하듯이 길고 긴 싸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스스로가 장단기적인 우리 계획들을 전체 차원이든 자치구 차원에서 힘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결국에 주민운동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첫 번째, 기회는 찬스 액션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단기적인 우리들의 활동인 겁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지금 마을주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마을주간이 진행되는 이 과정에 주민자치회, 주민 법제화를 이제 바라는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들은 어떻게 모아낼 것인가. 법 개정에서 안고 없는 찌병으로 되어졌는데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지방자치의 날을 처음으로 맞이하는데 이때 우리 천인선언, 만인선언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국회의 일정 속에서 우리가 이번에 지방자치 법안 안에서 주민자치의 내용이라도 집어넣자라고 하는 이거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 이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저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거는 자치구가 계획한다라 할 수도 있고 전체 차원에서도 좀 고민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주민 운동으로 전환이 되려면 주민 자신의 것이로 되려면은 저는 작은 대화 모임들, 작은 공부 모임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토론회, 포럼회, 강연회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자치구 안에서 작게나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 법제화의 중요성은 주민자치회가 참 좋다. 과정에서 조금은 어려움들도 있고 조금 힘들고 자꾸 불러내고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봤더니 좋더라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것들의 효능감들이 공유만 되어지고 그리고 때로는 그 어려움들이 공동의 내용으로 호소되어진다라면은 자연스럽게 주민자치의 필요성과 의미가 확인이 될 것 같고 그러면 법제화의 중요성과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으로도 전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자치구의 활동이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동단위에서 참여했던 그 주민분들이 동안에서 이 이야기들을 하는, 그래서 내가 바로 공공동 주민자치 홍보대사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안에서 대화하고 공부하고 홍보하고 강연하고, 그래서 전국과 광역과 자치구에서 진행됐던 것들이 동안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 법제화 공론화 과정 자체가 주민주도의 공론화 과정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돼야 된다. 결국 이건 장기적인 주민자치 법제화를 실현해내기 위한 장기적인 과정 속에서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방식이나 방법은 너무 많이 다들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관점, 이 운동 자체가 주민 주도로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한다라면은 저는 과정과 결과 또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혜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단순하게 명료하게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공론화 방안들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역별 주민자치 법제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소규모의 주체 모임을 중심으로 대화 모임, 학습 모임을 시작, 그리고 또 토론회, 포럼 혹은 공론장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하셨고, 동별 홍보 대사를 예를 들면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활성화, 확대하려는 이유, 주민자치 법제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주민이 주인됨을 바라기 때문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인상에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주제 발표와 토론자들의 토론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다시 토론회를 이어갈 텐데요. 강연자와 발제자분들께 간단한 이제 질의를 통해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주제 발표를 해주신 신용인 교수님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이 주민자치 관련해서 돈과 법이 필요 조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필요 조건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해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 법을 어떤 제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걸 만들어가는 방법으로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겠다, 혹은 빠른 길이다, 혹은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법을 제정해 나가는 과정,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지금 쭉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요. 우리가 관점이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주민자치라는 것이 제도 설계 자체가 행정 위주 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주민 위주 관점으로 바꿔야 돼요. 지금 그렇게 관점이 바뀌고 그 바뀐 관점 속에서 법제화가 추진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하나만 예를 들겠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소위 말해서 주민참여 예산이나 마을 만들기 예산으로 1년에 쓰이는 돈이 2조 3천억 원이에요. 3,500개 읍면동으로 나누면 하나의 읍면동마다 6억 7천만 원이 매년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돈 갖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주민의 지금 피부에 느끼는 혜택 받고 있는 거 있나요? 이게 행정위 관점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만일에 그 돈을요, 지금 공모사업 하면서 이렇게 일회성 행사소 사업으로 주로 쓰이는데, 주민의 관점에서 주민이 한번 재량껏 써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해당 읍면, 자기 동네에 그 돈 갖고 땅을 살 거예요. 부동산 살 거예요. PF를 일으킬 수도 있죠. 그래서 정말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든지, 젠트리피케이션, 임대료 인상으로 고통받는 그 영세 상인들을 위한 상가 임대를 해준다든지 이런 사업 하지 않겠어요? 지금은 그 6억 7천만 원도 매년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땅을 사거나 그걸 통해서 주택 사업 또는 상가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건 계속 남잖아요. 이게 주민의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현행 제도상으로는요, 불가능해요. 그냥 지금처럼 일회성 행사성 사업하고 매년 그냥 사라지는 이런 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 피 같은 혈세 갖고 주민의 관점에서 제대로 뭔가 좀 주민의 생활에 정말 필요한 걸 쓰려고 하면은 법과 제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왜 법제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런 실질적인 필요성을 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행정이 위주가 아니라, 행정이 관점이 아니라 주민의 관점에서 주민이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다음 오세범 위원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이제 실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도 하셨고,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 회장으로서의 활동도 하셨습니다. 실제 주민자치위원회를 오랫동안 마을에서 봉사해 오신, 그러니까 회에서 오랫동안 마을에서 봉사해 오신 분들께
그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고 그게 또 지방자치법으로 법제화 됐을 때에 가장 큰 뭐 매력이랄까요? 혹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다고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주민자치회로 바뀌기 전에 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민자치위원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게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동장에 주민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거기다 한 달에 한 번씩 또 모입니다. 다 모여서 이제 이번에 프로그램을 뭐 어떻게 바꿀 거냐 또는 강사를 어떻게 실제로 그 주민회관에서 모여서 강의를 하거나 또는 뭐 밖에서 야외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의자까지 저희가 다 직접 그 주민자치위원 또는 뭐 분과별로 이제 물론 행사를 그 담당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의자도 놓고 뭐 물도 놓고 그다음에 강의 다 끝나면 예를 들어 주민들은 가도 저희들이 그걸 또 다 치우고 뭐 이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짐도 정리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그 주민자치는 마을 일꾼인데 마을 일꾼은 짐꾼, 치움꾼, 춤꾼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짐꾼이라는 거 우리가 준비하고 끝나면 다 정리하고 그래서 치움꾼. 그다음에 이제 강의라든가 또는 뭐 버스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행사가 벌어지면 그 안에서 주민에 또 일어나서 굉장히 재밌게 그 이제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두 차이 중에 가장 큰 차이는 참여의 기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는 딱 모여서 우리 좋은 의견 아이디어에서 제안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동의했기 때문에 물론 그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조금 수정할 건 수정하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 다수의 그 뜻에 맞게 하는데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직접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필요하고 정력을 필요로 하고 또 봉사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차이가 어디 있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뭐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자치회도 현재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점점 활성화되는 것은 내가 참여해서 내가 제안하고 물론 제안한 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안은 누구나 자유롭게 하지만 결정은 토론은 민주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결정은 뭐 만장일치가 되면 제일 좋지만 안 되면 이제 다수결로 해서 하는데 그 결정된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을 실행하면서 그 뒷마무리까지 하고 평가까지 하고 또 담의를 하면서 우리가 공동의 일을 기획하고 참여하고 끝나고 평가까지 하는구나. 이 참여의 기쁨. 그거는 이제 그게 제가 볼 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의 그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청년이신 전 김기민 간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 구별 조례에 따르면 구별 조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요. 성별, 연령대별 위원 구성을 정해놓는 구도 있고요. 아닌 곳도 있습니다. 실제 이게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많은 구가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김기민 간사님께서 보셨을 때 그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혹시 뭐 법적 조항 혹은 뭐 지원책 정도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주제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청년으로서 자치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과 간담회를 좀 상반기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나눴던 얘기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법적으로 저 역시도 처음에 자치회 참여하기 전엔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 비례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 자치회 참여하고 2년 동안 활동하면서 그 생각은 버렸습니다. 작년 아무리 법적으로 연령 비례를 보장한다고 해도 실제 지역 현장에서는 그 비례에 맞춰서 들어와 줄 수 있는 청년들이 많지가 않은 현실인 게 분명 저희가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2030 세대가 생계의 문제라든가 뭐 학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이주의 변동성이 높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금의 사회 현실이 한 지역에서 오래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구조가 전혀 아닌 상황에서 아무리 법과 조례에 연령 비례를 보장한다고 해봤자 결국은 참여할 수 있는 청년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회 환경의 구조적인 변화가 오히려 근본적인 얘기지만 오히려 그런 근본적인 좀 성찰과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신용인 교수님께서 여러 그 자유와 이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서
자산, 돈에 대한 필요성 강조하셨을 때 말씀해 주셨는데 차라리 지역 안에, 동 안에 청년들이 거주에 대한 불안정성을 좀 내려놓을 수 있고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어떤 임대주택이 제공된다거나 그런 활동을 대가로 뭐 주택을 제공한다고 하면 뭐하지만 그러한 거주 환경의 안정성이나 생활의 안정성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조치들이 함께 따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명제 때문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식으로는 아무래도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삶의 안정성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사회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청년뿐만 아니라 어느 세대에서도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것이 좀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김혜신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올해로 2012년부터 시작한 이 마을 주간 포럼뿐만 아니라 서울 마을 주간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가 이제 1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을 자치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도 사실은 마을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의 힘으로부터 나옵니다. 주민자치 또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을 공동체의 지난 역사를 보면 각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가 아주 다릅니다. 그 경험치가 다름으로 인해서 행정과 주민의 협치 수준도 다르고 그 정책의 차이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격차가 발생한 가운데 과연 우리는 법제화만 된다고 해서 주민자치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혹은 또 주민의 의견들을 다 담아서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닭이 먼저냐, 뭐 달걀이 먼저냐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 이제 주민자치 법제화 공론화 방안에서도 이렇게 주체 모임 얘기를 드렸고 그것이 갖는 의미는 결론적으로는 지역의 시민력을 강화하는 것, 이걸 계속적으로 묶어내는 거다. 저는 본질적으로는 그 힘이 좌지우지할 거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주민님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법을 먼저냐, 이제 이 부분에서 저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제가 마을 공동체를 하면서 동네 우리 이웃들하고 이야기를 어떤 법제도 정책이 없었을 때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얘기가 되겠죠. 김혜신이라는 어떤 개인이 있는데 이 친구는 이웃과의 관계망이나 동네의 변화나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는 김혜신이라는 친구가 있다. 뭐 좀 괜찮네. 이런 건데 이것이 법제도화가 되고 정책화되어졌을 때에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똑같은 김혜신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것은 김혜신 개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사회 이야기고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되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분들이 그 긍정의 효과 속에서 참여와 어떤 진출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그래서 법제도 정책으로 인해서 폭이 확산되어지고 하는 것들을 저는 뭐 기관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정책 속에서 확인이 된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결국은 그래서 이 참여와 변화를 느낀 이 다양한 주민들을 어떻게 꿰어야 보배인 건데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좀 지역의 시민력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들이 저는 놓쳐지지 않고 꼭 두 가지가 함께 고민되어져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개인의 경험의 차이가 또 나중에 지역 각 동별 주민자치회의 영향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말씀하신 대로 시민력을 같이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댓글창으로 질문을 좀 받았는데요. 몇 가지 들어온 게 있어서 지금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답변의 시간은 한 1분 정도로 예상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먼저 김기민 간사님께 이제 정 간사님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주민자치회 당사자 분들이 얼마나 법제화에 공감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이라는 생각이 듣자마자 듭니다. 물론 일단은 이것은 제가 속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를 대변하는 것은 아님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때도 말씀드린 내용과 사실 좀 상통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실시되고 있는 동들에서 이런 법제화라든가 이런 어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료 위원들과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지역이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저희 동과 저희 성북구 20개 동의 자치회만 보더라도 주민세 사업과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집행하고 총회 준비하고 의제 발굴하고 하는 일들을 1년 동안 쉬지 않고 정말 소처럼 일했고 그 소처럼 일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정말 우리 활동의 토대화가 될 수 있는 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민할 수 있는 얘기를 꺼낼 기회가 너무나 부족하고 힘들었어요. 꺼내면 그게 지금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거 하는 것도 바쁘고 힘든데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시간이 있어? 라는 피드백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저는 그것이 위원님들의 어떤 자질과 역량의 문제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문제고 그런 환경 안에서 주어진 일들에 뭔가 계속 맞춰서 돌아가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인데요. 그래서 저는 정리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지역이 아직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이 주민자치 현장에서 활동하는 그 위원님들의 좀 과제가 좀 크다. 맡으셔야 될 책임이 정말 막중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곧 서울에서 그 주민자치 법제화를 위한 네트워크가 더 하루빨리 이제 출범하고 그리고 더 단단해져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신용인 교수님께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중앙정부에 법령이 있어도 지자체의 조례나 계획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명실상부 지방자치 주민자치라고 할 수 없을 듯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제화가 조례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법은 우리 법 체계는 위계 질서가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는 또 만들어지고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조례가 규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만일에 법률에서 제대로 된 내용이 규정되면 조례가 그것에 맞춰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에 불과하고 제대로 된 입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도 상대적으로 좀 부실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고요. 물론 이제 법에서 조례에 대해서 이제 재량을 많이 두면은 그만큼 또 조례가 그 재량 범위 내에서 이제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법률이 조례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법률을 제대로 규정해야지 제대로 된 조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법률 체계에서는요, 아무리 조례를 잘 규정해서 주민자치를 제대로 하고 싶더라도 한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기본적으로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가 제대로 이 주민자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법률이 제대로 규정되는 게 우선순위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재량법 범위 내에서 그 법률이 부여한 재량 범위 내에서 또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야겠죠. 예. 네,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유튜브로 듣고 계신 시청자분께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김혜신 위원장님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사회에서 공론장을 통해 조례를 만들거나 혹은 이제 주요 변화를 만든 사례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지역사회에서 공론장의 경험을 통해서 조례 혹은 뭐 주요 변화를 만들었던 사례를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가깝게는 이제 강북으로 보면은 이제 작년이었나요? 우리 지역 안에서 이제 경비 노동자분 그 안타까운 일이 조금 벌어졌던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지역사회 안에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강북의 지역 시민들인 거죠. 이분들이 함께 동참을 했던 거고,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이야기들이 전파되어지고, 이거에 대한 대응 대책 회의에도 이러저러게 많이 참여를 해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 나름의 이제 5대 요구안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부청장님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의회 의원님들 만나서 실제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몇 가지 이제 필요한 대책들도 했었던 경험이 있고, 그것이 이어서 이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졌던 경험도 있고요.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사실은 그 돌봄에 대한 문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다양한 이제 주민들의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그냥 저희들만으로 하는 걸로 멈추지 않고, 그 저희들의 이야기를 하고 이 자리에 구의원님을 초대해서 구의원님들하고 1차 문제를 드러나는 그 토론회를 했었고, 2차로는 구 의원님이 주최를 해서 저희를 초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해법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토론회들을 하면서 이제 몇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실현해 봤던 과정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때요? 궁금증이 좀 풀렸을까 싶습니다만, 오늘 이제 이렇게 길다면 길지만 짧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토론회를 거의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오늘 참석해준 분들께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한 분씩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주민자치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를 해주신 신용인 교수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람직한 주민자치. 상당히 질문이 추상적이고 답변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행정 위주의 관점이 아니라 주민 위주의 관점에서 우리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민자치회는요, 사실은 마을 의회예요. 위원님들은 의원님들이고요. 근데 여러분, 저기 국회의원이나 또는 시의원, 부의원, 사업 기획하고 실행하고 정산하고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진짜 주민자치회는요, 이런 사업 집행기관이 아니라 의결기관, 결정기관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 집행은 사실은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요, 청년들 지금 그런데 마을기업 만들어서 마을기업에 위탁줘서 그들이 하게 해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로는 이제 마을기금 같은 게 있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회는 어디까지나 결정하고, 그리고 지도 감독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이래야지 이게 생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계속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우리는 자꾸 주민자치를 갖다가 자꾸 행정 위주로만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는 이 타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행정 위주가 아닌 주민 위주로 바라봐야 되고, 법제와 시스템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바람직한 주민자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주민자치위원이 소처럼 일했다 이 말이 나온다는, 이건 진짜 문제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 청년들이 소처럼 일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줘야죠. 정당한 페이 주면서 그런 마을 기업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바람직한 주민자치회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스템 갖고는 안 됩니다.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오세범 회장님,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꾸는 꿈은 꿈이 되지만 함께 꾸는 꿈은 이루어진다. 저는 주민자치의 가장 큰 변화는 함께 꾸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자치의 목적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정치 사회적으로는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나는 왜 풀뿌리 민주를 하는가? 그건 우리나라 민주공화국 마찬가지죠. 왜 우리 민주주의를 왜 그 개헌법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그 조항은 그렇게 부차기하면서도 그건 안 바뀌었을까? 저는 민주주의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는 이 조례라든가 특별법에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행복하는 것은 뭐냐면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오늘도 좋고 훗날도 좋은 일. 그런데 그걸 누가? 우리들이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갈지는 모른다. 지금 저희는 이제 거의 걸음마 단계 건너서 이제 저희들끼리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단계고, 물론 장기적으로는 아까 그 신영 교수님의 그 좋은 뭐 외국사라든가 꿈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이 과정이 중요하고 과정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국에 마을이 잘 살면 나라가 잘 살고, 마을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전국의 3,500개 읍면동에 각자 자기의 그 처지와 조건에 맞게 활성화될 때, 저는 그것이 우리나라도 잘 사는 길, 그리고 그게 국민이 행복하는 길이 아닌가. 뭐 이렇게 감히 큰 꿈을 꿔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김기민 간사님께도 같은 질문인데요. 바람직한 주민자치의 모습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현장의 목소리라는 측면에서 가장 맞닿아 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구체적이고 아주 정말 세부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2021년도는 이미 총회가 끝났고 내년 2022년도 총회 하실 때 시민참여 예산 신청 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참여 예산과 주민세 사업을 우리가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자치회가 저는 바람직한 주민자치회 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주민세 사업이나 시민참여 예산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것이 저희 주민자치회 활동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굉장히 거의 정말 박제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그 사업을 얼마만큼 많이 우리가 선정이 되고 그 예산이 얼마만큼 우리가 가져왔는가가 그 동자치회의 어떤 성과지표로 평가받는 현실인 거예요. 근데 그 성과지표가 주민자치위원, 동행정과 구자치구뿐만 아니라 동주민자치위원님들까지도 그 성과지표를 우리가 세운 지표도 아닌 그걸 가지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낀다든가 우리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현실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지금 주민자치회가 더 잘 되어갈 수 있는 상상력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제 물론 중요하고 저도 법제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법제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예산, 사업 신청 안 해도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본질이 뭔지 집중하고 그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저는 주민자치회가 나아가야 될 바람직한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꿈꿀 수 있는 상상력, 발상의 전환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의미가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위원장님, 김혜신 위원장님, 바람직한 주민자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면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앞에서 좋은 말씀들 다 해주셔가지고 짧게 저는 뭐 미래상일 수도 있고 결국은 우리가 이런 목적 때문에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이 주인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동네 변화를 실현해내는 것, 그것이 저는 바람직한 주민자치의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과정은 그렇게 재밌기만, 그리고 또 너무 어렵기만 또 그런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희노애락을 나눌 수 있는 동료 하나들 이렇게 모아가면서 과정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나요? 답변이 좀 되셨나 모르겠고요. 자, 이로써 오늘 포럼 순서는 모두 마쳤습니다. 주민자치 현장에서 어떻게 주민자치 법제화를 이야기하고 우리 서울 시민들 속에서 주민자치의 의미를 찾아갈지 오늘 많은 제안과 논의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 법제화의 숙제를 안고 10월, 11월 그리고 12월 열심히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오늘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